707 특수임무단 연병장에 불어닥친 늦겨울의 칼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지만 단상 위에 선 신임 지휘관 박소은 대령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계급장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의 무게를 대변하고 있었다. 도열한 대원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그녀가 단지 최초의 여성 군단장인 최명희 중장의 딸이라는 배경 때문에 이 자리에 올랐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섞여 있었다. 소은은 그 차가운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오직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식을 마치고 지휘 통제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작전과장 강민호 소령은 소은의 뒤를 따르며 보고서를 건넸지만 그의 태도에는 미묘한 경직감이 감돌았다. 그는 707 특임단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기에 외부에서 영입된 소은의 지휘 스타일에 대해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 소은은 강소령의 뻣뻣한 격려를 받으며 집무실 문을 열었고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작전 파일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걸어왔던 가시밭길을 떠올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딸이 아닌 707의 지휘관으로서 냉철한 이성을 유지해야만 했다. 소은이 자리에 앉아 첫 번째 결제 서류에 서명을 하려던 찰나 집무실 한 구석에 있는 비와 위성 전화기가 요란한 붉은 빛을 내뿜으며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작전 라인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최상위 등급의 긴급 상황에서만 울리는 비상회선이었다. 펜을 내려놓는 소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옆에 서 있던 강소령조차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기를 응시했다.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화면을 보며 소은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지체 없이 수화기를 들어 귀에 가져다 대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격렬한 총격 소리와 폭발음이 잡음과 섞여 들려왔고 그 소음들 사이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익숙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전해졌다. 소은아, 함정이다. 놈들이 우리 경로를 알고 있었어. 그것은 언제나 강철 같았던 3군 단장 최명희 중장의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고통과 절박함으로 얼룩져 있었다. 소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즉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군인으로서의 본능을 깨웠다. 어머니가 아닌 VIP의 안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따라 제발 이라는 나지막한 호소가 들려오자 그녀의 이성은 잠시 마비될 뻔했다. 통신이 끊어지기 직전 소은은 위성 추적 장치에 표시된 좌표를 뇌리에 깊이 새겨 넣었다. 그곳은 국경 근처의 험준한 산악지대인 검은산 구역이었고 공식적인 순찰 경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위험 지역이었다. 최 중장의 이동 경로는 군내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1급 기밀이었기에 매복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은 내부의 배신자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소은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통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강소령을 돌아보았다. 강소령, 지금 즉시 알파팀 전원을 비상 소집하고 완전 무장 상태로 헬기장에 대기시키도록. 소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단호했다. 강소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상부 보고 절차와 작전 승인 여부를 물었지만 소은은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을 잘랐다. 공식적인 보고는 없다. 이번 작전은 통신보안 훈련으로 위장한다. 외부로 통하는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고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부대 밖으로 연락할 수 없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다. 지휘관실 한쪽에 마련된 개인 무기고를 연 소우는 정복 재킷을 벗어던지고 전술조끼와 방탄 헬멧을 착용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K-레이 기관단총의 놀이쇠를 점검했고 탄창을 결합하는 동작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신속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진 딸이 아니라 전장에 뛰어들 준비를 마친 사냥꾼의 형상이었다. 소우는 권총을 허벅지 홀스터에 꽂아 넣으며 어머니를 구하고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경납고를 나서자 거대한 회전 날개 소음과 함께 UH-60 블랙호크 헬기가 위용을 드러냈고 알파팀 대원들은 이미 탑승을 마친 상태로 지휘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한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렸지만 소우는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헬기에 올랐고 헤드셋을 착용하자마자 조종사에게 즉각적인 이륙을 명령했다. 대원들은 갑작스러운 출동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소운의 눈빛에서 이번 임무가 단순한 훈련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헬기가 지면을 박차고 오르자 소운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기지를 바라보며 이 작전이 실패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707의 명예까지 추락할 것임을 직시했다. 헬기가 도심을 벗어나 북쪽 산악지대로 접어들자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거세지는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악천후 속에서의 비행은 위험천만했지만 소우는 계기판의 좌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머니가 있는 그곳, 검은 산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꽉 움켜쥐며 부디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어머니가 버텨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과의 전쟁 서막이었다. 검은 산의 상공은 마치 거대한 백색의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눈보라로 인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헬기 조종사는 시계가 제로에 가까운 최악의 기상 상황 속에서 착륙을 주저했지만 박소운 대령의 단호한 명령에 거친 숨을 삼키며 조종관을 움켜쥐었다. 기체는 끊임없이 요동쳤고 로터의 굉음조차 바람 소리에 묻힐 지경이었지만 알파팀 대원들은 미동도 없이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며 강화 준비를 마쳤다. 소우는 창밖을 응시하며 눈 덮인 산비탈 어딘가에 있을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시각을 곤두세웠고 마침내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포착했다. 헬기가 지면 가까이 접근하자마자 소우는 가장 먼저 로프를 타고 눈밭으로 뛰어내렸고 그녀의 군화가 깊은 눈 속에 파묻히는 순간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감쌌다. 뒤이어 알파팀 대원들이 신속하게 강화하여 부채꼴 모양으로 산계했고 소총을 겨눈 채 주변 경계를 확보하는 그들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현장은 참혹했는데 불타오르는 호송 차량들의 잔해 사이로 매캐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코를 찔렀다. 소우는 감정을 억누르며 무전기로 주변 상황 보고를 지시했고 대원들은 침묵 수신호로 응답하며 잔해 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전복된 헌병대 호송 차량 주변에는 처참하게 살해당한 경호 병력들의 시신이 눈밭 위에 흩어져 있었고 이미 붉게 물든 눈은 그날의 참극을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소우는 가장 가까운 시신 한 구를 확인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고 시신의 상태를 살피던 그녀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다. 사망한 병사는 정확하게 미간을 관통당해 즉사한 상태였으며 주변의 다른 시신들도 대부분 급소를 한 발에 가격당해 쓰러져 있었다. 이것은 무차별적인 난사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목표물만을 제거한 정밀 타격의 흔적이었다.
강민호 소령이 굳은 표정으로 소은에게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탄피 하나를 건넸을 때 소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국군이나 북한군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규격의 탄약이 아니라 서방의 민간 군사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수 제작된 고성능 탄환의 탄피였다. 강 소령은 낮은 목소리로 적들이 단순한 무장 공비가 아니라 용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고,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그것도 육군 삼성 장군을 노리고 이런 대담한 짓을 벌일 수 있는 조직은 극히 드물었기에 배후에 거대한 음모가 있음을 직감했다. 소은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행렬의 중앙에 위치한 최명희 중장의 전용 지휘 차량으로 향했고, 그곳은 집중 포화를 맞아 벌집처럼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방탄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운전석의 전속 부관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뒷좌석은 비어 있었다. 차량 내부에는 혈흔이 낭자하여 최 중장이 부상을 입었음을 암시했지만, 시신이 없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아직 그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의미했다. 소은은 차량 바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낡은 수첩이 피해에 젖은 채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든 소은의 뇌리에 어머니와 함께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엄격하고 냉정한 지휘관으로서의 모습 뒤에 숨겨진 딸을 향한 서툴지만 깊은 사랑을 간직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소은은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대신 수첩을 전술조끼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딸로서의 슬픔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한 판단력과 적을 섬멸하겠다는 도끼 어린 투지뿐이었다. 현장 감식을 진행하던 대원 한 명이 숲 쪽으로 이어지는 희미한 발자국들을 발견했다고 보고하자 소은은 즉시 그곳으로 이동하여 흔적을 분석했다. 눈보라가 거세지고 있어 발자국이 빠르게 지워지고 있었지만 군화 자국과 함께 끌려간 듯한 흔적, 그리고 간헐적으로 떨어진 핏방울들이 북서쪽 산맥을 향하고 있었다. 적들은 최 중장을 납치하여 도보로 이동한 것이 분명했고, 그들의 목적지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미리 준비된 은신처일 가능성이 높았다. 소은은 지도를 펼쳐 북서쪽 지형을 살피며 적들의 예상 경로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적들은 지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을 추격할 부대가 올 것을 예상하고 험준한 산악 루트를 선택한 것이 분명했다. 강소령은 기상 악화와 적의 매복 가능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건의했지만 소은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어머니의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소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기꺼이 그들이 파놓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을 짓밟아 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러섬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소은은 알파팀 전원에게 즉각적인 추격 명령을 내렸고, 대원들은 지휘관의 의지를 확인하자마자 전투 태세로 전환했다. 그들은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산을 가로지르는 사냥들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며 숲속으로 스며들었다. 소은은 대열의 선두에 서서 핏자국을 나침반 삼아 전진했고,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앞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적들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함정을 준비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소은은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숲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고, 시야는 더욱 제한되어 적외선 야시경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고요한 숲속에는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소은의 육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기척을 감지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대원들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주변의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바로 그때 전방의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소은은 본능적으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뜨린 순간 소은의 본능적인 경고음이 뇌리를 강타했고 그녀는 즉시 바닥으로 몸을 날리며 전원 엄폐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 찰나의 순간 어둠 속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총기들이 뱉어내는 둔탁한 파열음이 연달아 터져나왔고 수십 발의 총탄이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눈 덮인 나무 껍질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알파 팀 대원들은 신속하게 바위와 굵은 나무 뒤로 몸을 숨기며 대응 사격을 개시했다. 적들은 야시경을 착용한 채 고지대를 점거하고 있었기에 위치상으로 707 부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적들의 사격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서 대원들이 머리를 조금만 내밀어도 정확하게 그 위치를 타격해 들어왔다. 강민호 소령은 무전기를 통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놈들은 열차폐 위장복을 입고 있어 열상 장비로도 식별이 쉽지 않았다. 소은은 쏟아지는 탄환 속에서도 침착하게 적의 화망 구성을 분석했고 놈들이 자신들을 포위하여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이대로 방어만 하다가는 몰살 당할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측면을 뚫을 대담한 기동을 결심했다. 소은은 강소령에게 정면에서 제압 사격을 퍼부어 적들의 시선을 묶어두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연막탄 2개를 동시에 투척하여 시야를 차단했다. 회색 연기가 숲을 뒤덮자 적들의 사격이 일시적으로 주춤해졌고 그 틈을 타 소은은 낮은 포복으로 눈밭을 기어 적의 좌측 방어선으로 파고들었다. 차가운 눈이 옥기 사이로 스며들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오직 전방에 매복해 있는 저격수의 위치를 찾아내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나무 위에 은신해 있는 희미한 실루엣을 포착한 그녀는 숨을 멈추고 조준경의 십자선을 놈의 머리에 맞췄다. 소은의 K-레이 소총이 짧게 불을 뿜었고 나무 위에 숨어있던 적저격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주요 위협 요소가 제거되자 적들의 방어선에 균열이 생겼고 소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렬한 기세로 돌격하며 전술 사격을 가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고 변칙적이어서 적들은 당황하며 후퇴하기 시작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알파팀 본대가 일제히 돌격하여 전세를 뒤집었다. 숲속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했고 707 대원들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용병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치열했던 교전이 끝나고 숲에는 다시 무거운 적막이 내려앉았지만 눈밭은 검붉은 피와 흩어진 탄피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소은은 쓰러진 적들의 시신을 확인하며 생존자가 있는지 살폈지만 그들은 체포되기 전에 자결하거나 이미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였다. 시신들의 장비를 수색하던 강소령은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독특한 문양의 패치를 발견하고 소은에게 보고했다. 그것은 깰리를 튼 독사 모양의 자수였는데 소은은 그것이 악명 높은 국제용병 조직인 바이퍼 그룹의 상징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바이퍼 그룹은 돈만 주면 정부 전복이나 암살 같은 더러운 일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집단이었기에 그들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고조시켰다. 소은은 적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의 품에서 군용 PDA 단말기를 발견했고 암호화된 보안 체계를 뚫기 위해 휴대용 해킹 툴을 연결했다.
화면에 수많은 코드가 빠르게 흘러가다가 마침내 잠금이 해제되었을 때 그 안에 담긴 최근 통신 기록과 작전 지령서는 소운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곳에는 최명희 중장의 이동 경로와 경호병력 배치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보를 넘긴 내부 조력자의 암호명이었는데 소운은 그 코드가 국방부 내의 고위 관료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작전명 가지치기라고 명명된 이 계획은 군 개혁을 주도하던 최 중장을 제거하여 기득권 세력의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 음모였던 것이다. 소운의 손끝이 분노로 인해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조국의 누군가가 그녀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극이 아니라 권력의 탐욕이 빚어낸 추악한 배신의 드라마였다. 소은은 끓어오르는 배신감을 억누르며 PDA의 지도를 확대했고 그곳에는 놈들의 임시 거점으로 추정되는 좌표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위치는 과거 냉전 시대에 사용되다 폐쇄된 벙커 시설로 지금은 지도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장소였다. 강소령은 대원들의 부상 상태를 점검한 뒤 추가 지원 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소은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 통자가 국방부 수뇌부에 있는 이상 지원 요청은 오히려 적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고립되었다. 아군은 없다. 오직 우리 힘으로 타겟을 구출하고 적들을 섬멸한다. 소은의 비장한 목소리가 대원들의 헬멧 무전기를 통해 전달되었다. 대원들은 잠시 동요하는 듯 했으나 지휘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앞선 전투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을 신뢰하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손으로 그 배신자들을 심판하겠다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소은은 PDA를 챙겨 넣으며 북쪽을 가리켰고 알파팀은 다시 대열을 정비하여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동하는 동안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화이트아웃 현상까지 발생했지만 소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어머니가 겪고 있을 고초를 상상하며 괴로워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적들에 대한 증오로 승화시켜 버티고 있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을 오르내리며 체력은 바닥나고 있었지만 대원들 중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소은이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고 그녀가 선두에서 길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며 묵묵히 뒤를 따를 뿐이었다. 한참을 행군한 끝에 첩첩산 중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윤곽이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났다. 폐쇄된 벙커의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중무장한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소은은 그곳이 바로 지옥의 입구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고 벙커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접근할 것을 지시했다. 이제부터는 소음 없는 전투, 즉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목을 조여가는 암살자의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소은은 망원경으로 벙커의 구조를 살피며 침투 루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정문은 방어가 너무 견고하여 돌파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예리한 눈은 벙커 뒤편 절벽 쪽에 위치한 낡은 환기구를 발견했고 비록 접근하기는 위험천만해 보였지만 유일한 사각지대임을 파악했다. 그녀는 강소령에게 주력을 이끌고 정면에서 양동 작전을 펼쳐 적의 주의를 끌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별동대 없이 단독으로 환기구를 통해 내부에 침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소령은
지휘관이 단독으로 적진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소우는 자신의 실력을 믿으라며 그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 내가 내부를 교란시키는 동안 당신들이 밖에서 적들을 쓸어버리면 돼. 타이밍이 생명이다. 소운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강소령은 경례를 붙이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고 말했다. 소운은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장비를 최소화하고 단검과 소음, 권총만을 챙겨 절벽 쪽으로 몸을 날렸다. 차가운 바위벽에 매달려 이동하는 소운의 손가락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텨냈다. 발 아래는 천낭 떨어지였고 위에서는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 한 발 한 발을 내디뎠다. 마침내 환기구 입구에 도달한 소우는 쇠창살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고 어두운 통로 안으로 몸을 미끄러뜨려 넣었다. 좁고 습한 통로를 기어가며 그녀는 숨죽인 맹수처럼 호흡을 조절했고 이제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다. 환기구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벙커 내부의 복도에는 무장한 용병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소우는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며 최적의 강화 타이밍을 노렸고 마침내 순찰병이 혼자 남겨진 순간을 포착하여 소리 없이 바닥으로 착지했다. 그녀의 군화가 바닥에 닿는 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졌고 뒤를 돌아보려던 용병의 입은 이미 소운의 손에 틀어막힌 뒤였다. 단숨에 적을 제압한 소운은 시신을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가 숨긴 뒤 복도의 CCTV 사각지대를 따라 유령처럼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벙커 깊숙한 곳에 있는 취조실에서는 의자에 묶인 최명희 중장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도 굴복하지 않는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바이퍼 그룹의 리더가 거만한 표정으로 서서 항복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지만 최 중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침을 뱉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반드시 이곳에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믿음 하나로 모진 고문을 버텨내고 있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엄마와 딸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하 벙커의 내부는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기계유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다. 박소은 대령은 유령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복도의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이동했고 그녀의 감각은 극한으로 예민해져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조차 감지해냈다. 곳곳에 설치된 감식 카메라는 이미 그녀가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교묘하게 피해 지나간 뒤였으나 언제 어디서 적병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긴장감은 여전했다. 소은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에 반응하여 즉시 배관 뒤쪽의 좁은 틈새로 몸을 숨겼고 호흡을 멈춘 채 순찰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순찰을 돌던 두 명의 용병은 킬킬거리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대한민국 군대를 조롱하고 자신들이 받게 될 막대한 보수에 대한 것이었다. 소우는 그들이 자신의 바로 앞을 지나가는 순간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며 단검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지금 그들을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시체를 숨길 장소가 마땅치 않았고 작은 소란이라도 일어난다면 작전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컸기에 참아야만 했다. 그들의 모습이 복도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자 소우는 다시 그림자 속에서 빠져나와 중앙통제실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재개했다. 같은 시각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메인홀에서는 최명희 중장이 의자에 결박된 채 바이퍼 그룹의 리더인 카이저와 대치하고 있었다. 카이저는 훤칠한 키에 잔혹한 미소를 띤 사내였는데 그는 최 중장의 어깨에 난 상처를
손가락으로 짓누르며 군 개혁안 폐기를 위한 비밀 승인 코드를 요구하고 있었다. 최 중장은 고통으로 인해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그를 노려보는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고인 피를 뱉어내며 내 놈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일갈하며 카이저의 비열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카이저가 최 중장의 뺨을 내리치려는 순간 벙커 외부에서 굉음과 함께 건물이 크게 진동하며 천장의 흙먼지가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강민호 소령이 이끄는 알파 팀본대가 정면 출입구 쪽에 설치된 폭발물을 기폭시키며 본격적인 양동작전을 개시한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습격의 벙커 내부는 비상 사이즈렌 소리와 붉은 경광등 불빛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황한 용병들은 무전을 통해 외부의 상황을 보고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카이저는 흥미롭다는 듯이 멈칫하더니 이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님을 직감했다. 카이저는 벙커 전체에 연결된 방송 마이크를 잡고 특유의 나른하면서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경고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쥐새끼들이 기어들어왔군. 707 부대인가 환영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늙은 장군의 머리통에 구멍을 내주지.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벙커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고 복도를 이동하던 소운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심리전이었지만 소운은 흔들리는 대신 차가운 이성으로 적의 위치가 중앙통제실임을 확신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소운은 방송이 나오는 동안 오히려 적들의 경계가 외부 침입에 쏠려 있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더욱 과감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중앙구역으로 통하는 보안문 앞에 도착했고 전자식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휴대용 디코더를 연결했다. 숫자가 빠르게 돌아가는 패널을 보며 초조함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평정심을 유지했다. 문 너머에는 중무장한 적들이 우글거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소우는 진입과 동시에 사용할 섬광탄을 손에 쥐고 심호흡을 하며 근육의 긴장을 조절했다. 마침내 잠금 해제라는 녹색 문구가 단말기에 표시되었고 육중한 철문이 유압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소우는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틈새로 섬광탄 2개를 굴려 넣었고 곧이어 쾅하는 폭음과 함께 강렬한 백색 섬광이 복도를 집어삼켰다. 아악 눈이 안 보여 적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는 혼란 속으로 소운이 뛰어들었고 그녀의 권총은 춤을 추듯 정확하게 적들의 급소를 찾아 불을 뿜었다. 시야를 잃고 허우적거리는 용병들은 그녀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소운은 순식간에 진입로를 확보하며 전진했다. 외부에서는 강소령과 알파팀이 벙커의 견고한 방어막을 뚫기 위해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적의 기관총 포화 속에서도 엄폐물을 이동해가며 조금씩 전선을 밀어붙였고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여 적의 초소를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강소령은 무전기를 통해 소운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전파 방해로 인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는 소운이 내부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초조함을 느꼈지만 그녀를 믿고 더욱 거세게 화력을 퍼부어 적들의 시선을 외부로 고정시키는 임무에 집중했다. 내부로 깊숙이 진입한 소운은 마침내 어머니가 갇혀있는 메인홀이 내려다 보이는 2층 난간 통로에 도달했다. 아래층에는 수십 명의 용병들이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중앙에는 최 중장이 의자에 묶인 채 카이저의 총구 앞에 놓여 있었다. 카이저는 소운의 기척을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2층을 올려다 보았고 그의 눈은 잔인한 즐거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최 중장의 머리에 총구를 더욱 세게 들이대며
소은에게 무기를 버리고 내려오지 않으면 당장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협박했다. 소은은 난간 뒤에 몸을 숨긴 채 상황을 판단했는데 정면 돌파는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샹들리에 형태의 조명 구조물과 그 아래에 위치한 적들의 배치, 그리고 벽면에 노출된 배전반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탄창과 수류탄의 개수를 확인하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도박을 설계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짧은 순간, 최 중장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으며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소은은 오히려 그 눈빛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냈다. 카이저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소은의 심리를 압박해 들어왔다. 셋, 둘.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지배했고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소은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호흡을 뱉어내고 조준경을 정렬했다. 그녀의 목표는 카이저가 아니라 홀 전체의 전력을 공급하는 메인 배전반이었다. 그녀는 어둠이 자신을 보호해줄 유일한 아군임을 믿으며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릴 시간이었다. 탕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박소은의 총구가 불을 뿜었고 정확히 명중된 배전반에서 거대한 스파크가 튀며 벙커 안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져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메인 홀을 집어삼키자 당황한 용병들의 고통 섞인 고함 소리와 무질서한 사격음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소은은 그 혼란을 틈타 2층 난간을 뛰어넘어 바닥으로 착지함과 동시에 헬멧에 장착된 야간 투시경을 작동시켜 녹색으로 빛나는 시야를 확보했다. 이제부터 이 폐쇄된 공간은 눈먼 자들의 감옥이 아니라 어둠을 지배하는 사냥꾼인 그녀의 동무대였다. 소은은 바닥을 구르며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발목을 낚아채 넘어뜨린 뒤 망설임 없이 단검으로 그의 급소를 찔러 침묵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연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총소리 대신 뼈가 부러지거나 단말마가 터져 나오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야시경을 갖추지 못한 적들은 허공에 대고 맹목적으로 총을 난사하며 아군끼리 충돌하거나 오인 사격을 가하는 등 스스로 자멸하고 있었다. 소은은 적들이 내뿜는 공포를 감지하며 그림자 속을 가로질러 어머니가 잡혀 있는 중앙 단상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했다. 한편 의자에 묶여있던 최명희 중장은 갑작스러운 암전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란을 틈타 등 뒤로 묶인 손목을 비틀어 바닥에 흩어져 있던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날카로운 유리날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며 거친 밧줄을 조금씩 썰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나약한 인질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장군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카이저는 부하들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 맥없이 쓰러져가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휴대용 조명탄을 터뜨렸다. 붉은 화염이 치솟으며 홀 내부를 섬뜩한 핏빛으로 물들였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소은의 위치가 순간적으로 적들에게 노출되었다. 카이저는 즉시 권총을 들어 소은을 향해 연발 사격을 가했고 총탄이 소은의 발치와 어깨를 스치며 불꽃을 튀겼다. 그는 단순한 용병 대장이 아니라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살아남은 베테랑이었기에 공포에 질리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위협 요소를 제거하려는 본능적인 살기를 드러냈다. 소은은 굵은 기둥 뒤로 몸을 날려 엄폐함과 동시에 K-레이 소총으로
정확한 대응 사격을 가해 카이저를 견제했다. 조명탄의 붉은 빛 아래서 남은 용병들이 소운을 포위하려 들었지만 그녀는 권총으로 무장을 전환하여 근접해오는 적들의 머리와 가슴을 정확히 타격했다. 탄창이 바닥나자 그녀는 빈 총을 적의 안면에 던져 시야를 가린 뒤 돌려차기로 턱을 가격해 기절시키는 등 타격기와 사격수를 배합한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선보였다. 그녀의 온몸은 이미 땀과 적들의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어머니를 구출하겠다는 집념은 식을 줄 몰랐다. 카이저가 소운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밧줄을 끊어낸 최중장은 억눌려 있던 맹수의 본능을 폭발시켰다.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던 부하 용병이 소운 쪽을 바라보는 틈을 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며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들고 있던 유리 조각으로 허벅지를 찔렀다. 비명과 함께 용병이 쓰러지자 최중장은 그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탈취했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겨 또 다른 적을 사살했다. 30년 군생활 동안 단련된 그녀의 전투 감각은 나이와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녹슬지 않은 강철 같았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자 소운은 엄폐물에서 뛰쳐나와 어머니가 있는 단상 위로 몸을 날렸다. 두 모녀는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 서로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했고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등을 맞대고 섰다. 소운은 전방의 적들을, 최중장은 후방에서 접근하는 적들을 향해 사격 자세를 취했다. 많이 늦었구나. 소운아. 최중장의 덤덤한 농담에 소운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재장전한 탄창을 끼웠다.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막혀서요. 피 튀기는 전장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모녀의 재회는 그 어떤 포옹보다도 뜨겁고 강렬했다. 홀에 남은 부하들이 전멸하자 카이저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며 방탄 유리로 보호된 통제실 안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책상 위에 있는 붉은색 버튼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그러자 벙커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치며 사이렌 소리가 더욱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다 같이 죽자. 이 미친년들아. 카이저의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천장의 구조물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탈출구가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소운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카이저가 숨어든 통제실을 향해 마지막 돌격을 준비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최후의 결전으로 향하는 시작이었다. 경보 사이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통제실 안의 대형 모니터에는 자포까지 남은 시간이 붉은 숫자로 카운트다운 되고 있었다. 카이저는 방탄유리 너머에서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너희들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광기를 드러냈다. 소운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떨어진 유탄 발사기를 집어들어 통제실의 강화 유리를 향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굉음과 함께 두꺼운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무너져 내렸고 파편이 비오듯 쏟아지는 사이로 소운이 통제실 내부로 진입했다. 자욱한 연기를 뚫고 들어온 소운을 맞이한 것은 카이저가 휘두른 날카로운 전술 단검의 섬뜩한 빛이었다. 그는 총알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근접 격투술에 있어서는 인간 병기에 가까운 살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운은 간발의 차로 칼날을 피했지만 카이저의 발차기가 그녀의 복부를 강타하며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뒤로 밀려났다. 이미 체력이 바닥난 소운에게 있어 신체적 조건이 월등한 카이저와의 육탄전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자세를 잡으며 물러서지 않았다. 카이저는 쉴 새 없이 소운을 몰아붙이며 그녀의 방어를 무너뜨리려 했고 소운의 군복은 날카로운 칼날에 찢겨
붉은 선혈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소은이 카이저의 팔을 꺾으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그는 압도적인 힘으로 그녀를 들어 올려 제어 콘솔 위로 내동댕이 쳤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충격 속에서 카이저가 소은의 목을 겨냥해 단검을 내리꽂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내 딸에게 손대지 마라. 라는 외침과 함께 둔탁한 총성이 통제실을 울렸다. 최명희 중장이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들어 카이저의 어깨를 정확히 관통시킨 것이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카이저가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소은은 본능적으로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카이저가 단검을 쥔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리고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자신의 단검을 그의 심장에 정확히 꽂아 넣었다. 카이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은을 응시하다가 입가에 피 거품을 물고 무거운 짐승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다. 소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적을 확인한 뒤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부축하며 자폭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콘솔을 살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자폭 시퀀스는 이미 복구가 불가능한 단계로 넘어가 있었고 남은 시간은 고작 3분 남짓에 불과했다. 소은은 절망하는 대신 재빨리 카이저의 품에서 데이터 저장 장치를 회수하고 어머니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탈출을 결심했다. 뛰어야 합니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소은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 중장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모녀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벙커를 뒤로하고 출구를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쏟아져 내리고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는 지옥도 그 자체였다. 복도를 달리는 도중 무전기에서 강민호 소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팀. 현재 탈출구 확보 완료. 하지만 붕괴가 시작되어 입구가 막히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소은은 대원들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속도를 높였지만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과 폭발의 충격파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최 중장의 부상으로 인해 이동 속도가 점차 느려지자 소은은 아예 어머니를 등 뒤로 업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체온과 심장 박동은 소은에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마침내 무너져가는 벙커의 입구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강소령과 알파팀 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잔해를 치우며 퇴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소은이 어머니를 업고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 최 중장을 인계받아 헬기 쪽으로 호송했다. 소은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붕괴 직전의 벙커를 확인했고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대원이 없는지 점검했다. 전원 탑승 이륙해 그녀가 마지막으로 헬기에 뛰어오르자마자 블랙호크 헬기는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여 지면을 박차고 올랐다. 헬기가 상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순간 발 아래의 벙커에서는 거대한 섬광과 함께 굉음이 터져 나오며 산 전체가 울렁거렸다. 시뻘건 화염이 환기구와 출입구를 통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고 거대한 흙먼지가 버섯구름처럼 피어오르며 그들이 방금 전까지 있었던 지옥을 집어삼켰다. 헬기는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 심하게 요동쳤지만 조종사의 노련한 조작으로 균형을 잡으며 위험 지역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파괴의 현장을 바라보는 대원들의 얼굴에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비장함이 교차했다. 헬기 내부의 소음 속에서 소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군의관이 최 중장의 상처를 응급 처치하는 동안 최 중장은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피와 그을음으로 엉망이 된 소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위로였다. 고맙다. 박대령, 아니, 내 딸아. 그 짧은 한마디에 소은의 눈가에 맺혀있던 긴장감이 녹아내리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하늘 아래 헬기는 남쪽을 향해 비행을 계속했고 기내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묘한 유대감이 흘렀다. 소은은 주머니 속에 챙겨온 데이터 칩을 만지작거리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어머니를 구하고 적의 기지를 파괴했지만 이 모든 일을 꾸민 배후 세력은 여전히 서울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소은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반드시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다짐했다. 헬기가 수도방위 사령부의 헬기장에 착륙했을 때 동쪽 하늘은 이미 붉게 타오르는 아침 해로 물들고 있었다. 대기하고 있던 의무팀이 신속하게 최명희 중장을 이동식 침대로 옮겼고 그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딸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박소은 대령은 어머니가 안전하게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피와 그을음으로 얼룩진 전투복 차림 그대로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 차량에 올랐다. 그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고 그것은 전장에서의 전투보다 더 냉혹하고 잔인한 정치적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국방부 청사 내의 집무실에서는 김태진 대장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는 바이퍼 그룹으로부터 벙커가 폭파되었다는 마지막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눈엣 가시 같았던 최명희와 그녀의 개혁안이 잿더미 속으로 사라졌다고 확신하며 이제 군의 주도권이 온전히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고 믿고 있었다. 비서가 가져다 준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승리의 여운을 즐기던 그의 평화는 육중한 참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고 무장 헌병들이 들이닥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박소은 대령이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집무실로 걸어 들어오자 김 대장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서 그것도 살기가 등등한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소은은 아무런 말 없이 품에서 피 묻은 데이터 칩을 꺼내 김 대장의 책상 위에 던졌고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집무실의 정막을 깨뜨렸다. 김 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려 했지만 이미 헌병들이 그의 양팔을 강하게 제압한 뒤였다. 반역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소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벙커 통제실에서 확보한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스피커에서는 김 대장이 카이저에게 최 중장의 사살을 명령하는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김 대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이것은 조작된 함정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뒤이어 들어온 군 검찰단 수사관들이 들이민 영장 앞에서 그의 저항은 무력한 발악에 불과했다. 김 대장이 계급장을 뜯긴 채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소은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복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소은은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갔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한 적이 없었으며 오직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녀가 돌아가야 할 곳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병마와 싸우고 있을 어머니의 곁이었다. 며칠 후 국군수도 병원의 VIP 병실은 따스한 햇살과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최명희 중장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왔지만 깊게 패인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지난 며칠간의 사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소은이 들어오자 최 중장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맞이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상관과 부하의 딱딱한 격식 대신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전우이자 가족만이 공유할 수 있는 애틋한 기류가 흘렀다. 소은은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건네며 김 대장과 그 일당들이 전원 구속되었고 군 개혁안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다. 나는 네가 내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할까봐 항상 걱정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구나. 너는 그늘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은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소은은 병원을 나서 707 특수임무단으로 복귀했고 연병장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대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강민호 소령을 비롯한 알파팀 대원들은 지휘관의 등장에 우렁찬 목소리로 격려를 붙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의구심이 아닌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소은은 단상에 올라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어머니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전우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닌 707의 지휘관 박소은으로서 온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검은 산의 눈이 모두 녹고 푸르른 새싹이 돋아날 무렵 최명희 중장은 건강을 회복하고 군단장으로 복귀하여 개혁을 완수했다. 그리고 박소은 대령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 훈장을 수여받았지만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훈장은 어머니가 퇴원하던 날 건네준 낡은 수첩이었다. 그 수첩 안에는 어린 시절 소은을 안고 있는 젊은 날의 최 중장 사진과 함께 나의 가장 큰 자랑, 사랑하는 딸 소은에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피로 맺어진 혈연이 강철 같은 신념으로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증표였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작전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소은은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기를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다. 불과 몇 달 전 절망적인 비명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던 그 전화벨 소리가 이제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운명의 신호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부대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더 이상 긴급한 구조 요청은 없겠지만 만약 다시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녀는 언제든지 주저없이 전장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연병장의 태극기를 펄럭이게 했고 소은은 그 깃발 아래서 훈련에 매진하는 대원들의 기합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정모를 고쳐 쓰고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절도 있는 경례를 보냈다. 그것은 과거의 시련을 이겨낸 자신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군인의 길에 대한 다짐이었다. 전설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박소은이라는 이름은 707 부대의 역사 속에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멸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